북해외식당 종업원들 집단 탈북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5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이 JTBC에서 북해외식당 종업원이 국정원이 관여된 기획 탈북 범죄였다 하는 것들이 뭐 민낯이 소상하게 드러났고, 5월 말에 저희 이 민변 TF 변호인들이 중심이 돼서 검찰에 형사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유엔의 킨타나 특별인권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종업원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건 종업원들 의사에 반해서 발생한 이 범죄다,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이었던가요? 직권조사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전혀 풀리고 있지 않고, 진상규명 또 이 종업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이 송환의 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답답한 이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해법을 위한 어떤 지혜를 모아보는 이런 좀 소박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해서 각 해당 정부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면 알다시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서 기획 탈북 범죄가 드러났고, 박근혜 정권이 국회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용할 목적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2년 4개월 동안 강제로 정착 생활을 하는데 피해자들이 오히려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타는 가족들과의 만남, 이런 요청, 얼굴을 드러내고 오히려 당당히 피해자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범죄행위 피해자가 오히려 자기 신원이 탄로 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름과 성 다 바뀌어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안부조차 가족들과 나누지 못하고요. 지금 극심하게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못하고, 누구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국정원 직원들에서 지금은 통일부 장관도 접촉을 싫어해서 못한다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신변보호관리관, 보안경찰이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낯선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심리적인 불안정, 이 상태에 대해서 좀 심리 치료든 뭔가 정착 과정의 어려움들을 좀 나서서 필요한 도움을 주라고 지금 국가인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가 이 역할을 좀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통일부는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알바들을 하면서 낯선 땅에서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또는 남북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북가족들하고 상봉하고 서신 연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이 북가족과 통화하고 돈도 송금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인터뷰해본 여종업원들은 8.15 만약 이상가족 상봉이 있으면 이거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환 문제가 계속 대두되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들이 송환 의사가 있느냐, 여기 체제 적응해가지고 여기 잔류하냐, 이 문제를 할 때마다 이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그래 저희로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분위기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하고, 북쪽의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위험에 처해진다, 이런 식의 논거를 가지고 이들을 계속 몰아붙이는 이 분위기에서 이들은
가족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요청이.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진상규명하고 처벌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상봉을 전제로 해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조건 하에 저희는 의사가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 진정의견서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뭐 즉각 송환 주장도 저희 민변 내부에서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저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가족들과의 상봉 교류가 전제된 속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 진정 취지가 되어 있고요. 국가정보원에 있는 현직에 계속 공작을 통해서 또는 정보사령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사령 현직에 있는 그 범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야 되고 조속히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의 정신적인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료들 보면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라는 것까지 하려면 배명복 중앙일보 칼럼 작께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진보 보수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면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고 민변 제기한 고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고 잘못이 드러나면 당연히 국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관련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유엔 인권기관을 통해 탈북자 여정범 12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해 원하는 사람 부로 돌려보내준다. 저는 굉장히 뭐 합리적인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은 아닐지라도 국이 요구하는 송환은 아니더라도 보수 일간지의 칼럼에서도 당연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통일 문제 전문가인 정성장 선생님도 13쪽에 보면 나오듯이 박근혜 정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면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사과하고 향후 적절한 배상을 추진해야 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하면서 북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합리적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마우로 총재가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분께서 집단 탈북 여성 종업 문제 관련해서 중립적 중재기관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2명 여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그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사의 기자회견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킨타나 보호관께서는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면담 진행 브리핑이 돼 있는데 킨타나 보호관께서 지배인과 여종업원 2명을 만났고 이분의 기본적인 관할은 북인권 문제입니다. 근데 유엔에서 유일하게 북인권 문제를 관할하신 분이 전혀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반대되는 이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하도록 이렇게 한국 정부에 권고했고 이분이 결국 10월 지금 한국 방문 7월에 마치고 가시면 10월에 유엔청에 이런 보고서를 내십니다. 분명히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10월 유엔 총회 킨타나 특별보관의 그런 권고를 예상해서 지금 직권조사 결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진상규명을 지체하는 하나의 한국 정부의 변명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서 민변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있고요. 우리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황필규 변호사님이 국제법 전문가이시고 하신데 우리 이장희 교수님도 통일뉴스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북한이라고 하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인적 관할권에 있는 공민을 납치해 오며 북의 인적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하고, 이 문제의 해법으로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규명 후에 국제법적인 국가 책임으로서 그 대한민국이 납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국가 책임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탈북자 송환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복, 관련자 책임자 처벌, 국정원 및 정보사 관련자 처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한 공식 사과, 그리고 피해자 배상, 탈북 종업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게 국제법적으로 납치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제법적 책임을 해제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통일뉴스에 이렇게 해법으로서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마치면서 저는 우리 정부 통일부 다시 한번 규탄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12명 종업원 원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는답니다. 신변보호관, 보안경찰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사안을, 진상을 파악도 못하는 그 통일부 장관, 통일부 대변인이 계속 자유사회 입국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럴 때마다 여종업원들은 이 낯선 땅에서 이 여종업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연희 선생님처럼 투쟁하는 게 쉽습니까? 누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이 어린 여종업원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통일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이 될 때마다 한마디씩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유사회한 입국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말 이 통일부가 뭐하는 기구인지, 도대체 어떤 의도로 계속 이러고 있는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공개로 계속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대체 뭐라고 북측에 변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하여튼 통일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도대체 피해자의 권리를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저는 다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청도의 경복궁이라는 대한민국 한국 국민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식당 헬조선을 피해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북한 보위부 공작원들이 이제 공작을 해서 북한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잘 대우를 해주죠. 헬조선보다는 잘 대우를 해주면서 어떤 분들은 거기 생활에 만족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남한 정부 혹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서도 해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침묵하거나, 최악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오지만 최악의 해법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내다 보니까 한국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예전에 자초지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좀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의 어떤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조차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주장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선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강제 실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된 협약도 있고요. 강제 실종하면 이제 한국식 어감으로는 그렇게 강제 실종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실종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강제적으로 실종이 이루어진다는 상황 자체가 흔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강제 실종에 관한 국제 협약에 보면 개념 정의를 보면 이게 이제 딱 강제 실종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강제 실종이란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국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 혹은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과 뒤이어 그러한 자유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법적 보호 받게 두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저는 전형적으로 국제법상의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강제 실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대한민국이 가입하지 않은 조약 아니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정의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로마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도 거의 유사한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 개념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합동신문이라는 틀을 통한 이제 그 자의적 구금도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을 포함하는 강제실종 범죄의 결과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합동신문 관련해서 좀 한 말씀을 또 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젠가 그제 이제 발표됐던, 아니 며칠 전에 발표됐던 이제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그 이름이 바뀌었죠.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합동신문에 관련해서 이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단 개선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180일 구금 기간을 90일로 줄였다. 아시겠지만 10여 년에 90일이었던 걸 180일로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미 충분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뭐 대한변협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했지만 합동신문 혹은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금 자체는 명백히 불법적 근거 없는 구금이고, 기간을 좀 늘리고 단축하는 문제는 전혀 그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처음에 초안이 나왔을 때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어서 제가 아니 철회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철회를 하더라도 너네들 무슨 뭘 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 않냐라는 주장을 코멘트를 줬더니 슬그머니 철회라는 표현을 바꿔놨더라고요. 이제 최종본에는 퇴소할 수 있다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유로운 어떤 그 퇴소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퇴소하면 뭐 다시 미립국을 시킬 겁니까? 뭐 아무튼 김영인 씨도 그때 이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그런 제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합신센터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변호인 조력 관련해서도 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대책이 없는, 그리고 허용하겠다라고 표현하지만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헌재 결정이 나왔죠. 모든 행정부분에 있어서 그 헌법 12조 3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합신센터 같은 경우도 헌법상 권리인데 뭐 이분들이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아직도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합신센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이 범죄가 좀 더 완결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 합신센터의 문제점도 이후에 반드시 더 지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 권리 부분인데요. 저도 뭐 인권을 하는 사람이고 뭐 탈북자뿐 아니라 여러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항상 기본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화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리 저희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리 선의를 가져도 타자화 시켜서 바라보고, 결국은 뭐 만나게 해주겠다, 대화하게 해주겠다, 대화해보겠다, 중재하겠다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분들이 어떤 권리가 있고 뭐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권리의 주체는 누구고 의무의 주체는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맴돌 수밖에 없고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분들이 어떤 권리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정부가 됐건 누가 됐건 어떤 주체들이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거나 그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이분들에게 그동안 충분히 되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특히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침해가 벌어지면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출발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트라우마 치료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트라우마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어떤 권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그 피해자도 인식하고 사회도 인식하고 특히 의무자로서의 정부는 인식하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표현되면서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건의 문제점과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뭐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제 어떤 위원회가 꾸려진다라고 했을 땐 대표되고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 부분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배상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어떤 법적인 조치로서 뭐 국가배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배상의 형태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재벌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사회나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화해입니다. 뭐 이제 진실과 화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화해라고 했을 때 사실은 화해가 많은 경우에는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화해는 정의의 대체물로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탈북자분들 논의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강요된 화해 그리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피해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럼 그 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유엔에 이제 피해자의 어떤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중대 범죄에 관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유엔 총회 결의입니다. 2005년에 있었던 유엔 총회 결의인데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엔 총회 결의는 그건 뭐 법은 아니지 않냐, 법적 효력이 없지 않냐. 근데 이 유엔 총회 결의로서의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에서 규정되었던 내용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설치한, 설명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결국 법적인 문서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권리는 당연히 법적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일단 뭐 정의에 관한 권리, 배상에 관한 권리, 진실에 관한 권리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국제인권법 위반이건 국제인도법 위반이건 중대한 범죄 자기건 부자기건 행위에 의해서 신체건 정신이건 아니면 뭐 감정이건 경제적인 손실이건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것이 개인이건 집단이건 이 분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분들 외에도 이분들의 가족, 직계가족, 피부양자 포함하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또 의미 있는 것은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사실 아시는 분은 여기 또 뭐 북한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종업원분들이나 식당 종업원분들이나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북한 전문가분에게 얘기 듣기로는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아까 이제 장경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전화 통화라든지 송금이라든지 굉장히 제약이 가해지고 엄격하게 이제 거의 한동안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결국 탈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가족들 먹고 살기 힘든데 조금이라도 돈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는 탈북자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라는 부분이고 모든 탈북자가 피해자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진정
걸 제가 진정서를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국가인권위도 조사를 함에 있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 피해가 단지 어떤 몇몇 개인들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였고 사회적인 피해였고 특히 가장 힘없는 탈북자들 전체에 대한 피해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접근과 관점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뭐 정의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사법적인 절차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또 이제 사법적인 절차도 그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자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위협이나 보복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뭐 지금도 이제 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 국가 이상 혹은 뭐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관련됐을 때 외교적 영사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배상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배상금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 뭐 인도법도 그렇고 국제인권법도 그렇고 이게 금전적인 배상에 절대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상회복을 포함하고 어떤 신체적인 피해나 이런 뭐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때 재활을 포함하고 만족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소위 정말 공식적인 사과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재발방지 보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배상과 관련해서 진실과 관련해서는 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도대체 이 상황의 원인이 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관여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피해자는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고 사회는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사회의 권리이고 어떤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 진실을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의 추구는 결국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고통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기업과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도 이제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히 국가는 많은 자원과 많은 어떤 뭐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미 뭐 10년도 넘게 확립된 원칙도 있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뭐 국내법도 이미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국가가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된 것을 근거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피해자분들한테 제시하고 또 시민사회에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정도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일 수도 있고 의사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떤 국가의 책무를 전혀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의외로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딜레마라고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원칙에 근거하면 문제는 뭐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아픔은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고 그것이 또 아픔이라면 굳이 아픔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거듭나고 뭐 국가도 다시 좀 정부도 거듭날 수 있고 피해자들도 중심을 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 신문이 이제 서울경찰을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조중동 쪽에서도 뭐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사설을 쓰게 그러니까 주로 사설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사설을 다루게 된 거는 이제 처음에 북한의 이제 1월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여성호번 성원 문제를 이제 이상가족 상봉인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저희는 이제 사설을 써서 이제 3번 썼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약간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모처럼 만에 화해가 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 성원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미묘하게 그러니까 초점을 좀 흐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화해 분위기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그 복원되려는 남북 관계 뭐 약간의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이제 느낌들을 그러니까 생각들을 언론들이 좀 가졌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 그러니까 토론 끝에 이제 이걸 다루기 시작해서 저희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에 JTBC 인터뷰,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이 세 차례를 이제 다뤘는데 지금 뭐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가 주장한 논지는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한 거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위헌적 태도, 어떤 정치 공학적 접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킨타나 보고관에게 종업원들이 얘기했다는 그게 상당히 좀 저는 뭐 그 가슴 아픈 지적이라 생각하는데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달라.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다루고 하는 이제 정부나 관계당국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좀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이제 한 차례만 들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인권보고관 얘기가 나온 이후에 통일부가 여전히 이제 그 여성의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국정원의 탈북 공작을 왜 현 정부가 감싸나라는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 쪽에 이제 그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약간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건 저 3건, 그러니까 올 들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6건, 동아일보 1건만 다뤘는데, 이게 전체가 다 이 사안 자체를 정면으로 다룬 사실은 조선일보 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들은 다른 사건들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 공세로 다루려는 경향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정권과 정부 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라는 성격 규정이나 종업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이 한국을 길들이는 소재 혹은 대남 어깃장 놓기 차원에서 이제 이 송환 요구를 한다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북한 비판을 위한 어떤 부속물로 동원하는 뭐 그런 그 논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북 사실을,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제 조선일보는 한번 정면으로 다루긴 했는데 탈북 사실을 몰랐다는 종업원 진술 자체가 의심스럽고 송환 의사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 그러니까 돌아갈 뜻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이 의문시된다라는 어떤 논지를 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갈 경우에 남는 종업원들이 고초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들이 가장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부만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에 남는 종업원 가족들이 고초를 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권 문제고,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고 어떤 기획 탈북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여종업원들을 약취 유인한 그런 범죄적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 해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일부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의 어떤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반론을 잘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 토론회에서 이제 평양시 김현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사실 저도 이 토론에 나오고 싶었던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처음에 이제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로 해결될 거라고 사실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도 이제 올 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는 조금 로키로 조용한 해법이 아마 당국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관측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이제 그 보수 언론들도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면 대응을 못하지만, 결국 마지막 해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문점들, 마지막 해법이 방법론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명확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까 쓴 칼럼 사설도 보면은 어떡할 거냐라는 식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에 일반적으로 좀 먹혀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뭐 간단히 저는 뭐 사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런 의문점들이 좀 있어서 이제 언론들이 조금 대응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그 보수 언론이나 보수 단체에서 보면 이렇게 해외 종업원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마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유 선택의 방식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런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인권센터와 민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대책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6년 4월에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입국했다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은 5월 26일 날 집단 탈북 의혹 사건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16년 6월 3일 날 합신센터 앞에서 저희 민변하고 저희 인권센터에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이분들의 발표가 입국했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관심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 일에 대처한 게 아니라 바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부터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소위 이야기해서 합신센터에 가거나 또 하나원에 가거나 그렇지 않고 완전히 대외적으로 차단된 채 고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인권과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왔다 한다면 이런 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대처했고요. 그래서 뭐 좀 이제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한 분이 이제 자해를 해서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한 소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벌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북조선에 있는 이제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통해서 가족들의 편지가 저희 인권센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접수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16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2016년 7월 달에 35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해외 식당 종업원의 납치 의혹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또 사무총장을 면담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을 해서 장관은 면담하지 못했지만 그 밑에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제가 앞에 경과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12명의 종업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분들이 납치와
유괴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대처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현 정부에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다. 남북 대화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인정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하고 입국했다면 그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입증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주장만 할 뿐이지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거나 또 심지어 유엔 인권보고관인 킨타나 보고관을조차도 설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말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강제 납치와 강제 억류가 될 수 있는 정말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기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과 소위 과거 정부 잘했잖아요.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답답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과거 정권의 어떤 공작 정치와 범죄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자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어떤 분단 적폐, 공작 정치의 이런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종업원들의 여기 계시는 12분의 종업원들과 또 북에 있는 가족들의 그런 인권 문제라고 한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시민단체 주장은 일관되게 첫 번째는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신변에 대해서 원상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현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재반의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 12사람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북에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어떤 위신과 인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위 정보기관에 일하고 있는 기관원들의 어떤 일탈 행위라 할지라도 정부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공작과 은폐 관련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있는 처벌을 해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위신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명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될 테러와 유인 납치 사건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들 먼저 이전에 송환 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현재 종업원들이 매우 주거와 생활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그런 것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고 또 알바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과 주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비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이후에 좀 더 남북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도기 상황에서는 좀 경제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범죄 피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제 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강제 납치한 그 정보원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민변이나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무엇보다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이후에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자유와 보장을 허용할 때 좀 과도기 상태에서나마 인간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의 자유와 신변에 대한 자유를 먼저 보장할 때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남북 국가 간의 협상도 그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토론 참여를 요청받고 사실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인권적 관점에서 물론 해외 종업 문제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제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지 이렇게 좀 망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큰 정치적인 접근 또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왜 문제를 못 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를 괜찮다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기간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미처 스크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만 갖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을 갖고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쭉쭉 바로 타이핑하면서 쳤기 때문에 조금 이 토론문이 조금 난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분석이라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좀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 좀 드는 생각은 참 제가 무심했구나. 그리고 서울은 제가 제대로 잘 모르죠. 또 부산은 제가 좀 압니다. 부산은 제가 계속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한 번씩 초청 강연에서 이런 평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이슈 파이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부산 시민들 여론 음질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부산의 경우에 과연 이 여종업 문제 갖고 지금도 저는 여종업 이렇게 하죠. 정확한 명칭은 이제 해외종업은 이렇게 표현되던데 그 자체가 벌써 편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슈 파이팅하고 이걸 부산 시민들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 단체조차도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좀 앉으면서 이제 그리고 이런 패널 선생님들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이슈하기 힘들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반성의 의미도 좀 담고 그렇게 이제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제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외 종업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를 진정성 있게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가 이런 측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 지지율 50%대 무너지면서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좀 보면서 이것이 남북 관계 또 대북 정책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김인혜 선생님 문제나 하는 해외 종업원 송환 문제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줘서 한번 좀 정치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떻게 전달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는 먼저 그 중에서 이제 나와 있듯이 진정성 문제인데요. 그러면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초 내지 9월 중순쯤 제3차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러하게 뭐 경의선 철도 또 도로 문제, 또 금강산 해충 그 어떤 공동 점검의 문제, 또 뭐 체육대회, 또 학술 교류 이러저러하게 많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많은데 뜬금없이 왜 과연 진정성의 문제를 이 토론자가 들고 나올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7월 31일자 노동신문에서 그 최근에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더딘 속도를 비판하면서 노동신문에 이제 금을 지면 잡히지 않는 비너 거품에 불과 이런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보여진 현상은 뭐 정상회담도 개최되고 아까 그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면 이런 그 현상이 우리가 어쩌면 약간 착시인데요. 그래서 착시 아닐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실제는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우리가 이런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더딘 속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 하단부에 보면 남북 문제마저도 이제 한미동맹 또 제북 제재 틀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니 할 수 있는 것만 신용될 수 있는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5.14 조치 해제나 천안사태 제주사 문제 여전히 진실에 가려 있는 거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깜깜 못 쓰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과거 정부에서 또 그거나도 과거 정부를 개성한다는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또는 DJ 정부 때 또는 그 분단 적폐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적폐적 현상들 이런 것들조차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이제 좀 고민과 우리의 좀 그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앞서 많은 우리 패널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촛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정도는 과거의 정부 또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하고 적폐 청산해야 될 거는 청산하고 이런 것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뭐 놓치고 있었던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쪽입니다. 과연 이제 남북 이 문제를 4.1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 관점 또는 에서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죠. 지금 북미 간에도 교착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그 합의문 사항 중에 미국은 사망과 사항에 관심이 있죠. 북은 1, 2항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비유적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와 북의 이 4.17 판문점선을 해석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북은 1항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쨌든 자주의 관점, 민족 공조의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좀 중시하는 거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그 이후에 한 2, 3, 4, 그러니까 주로 14선언을 구체화한 거 아닙니까? 주로 경협 문제, 교류협력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교집 파업이 저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걸 조금 뭐 학술적 용어를 할까요? 보면 평화의 관점에서 4.17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통일의 관점에서 또 분단 극복의 관점에서 4.17 선언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 결과가 결국은 이 해외 종업원 문제를 풀 의지가 없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조금 정치적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아까 평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해외 정업원의 송환 문제 또는 진상규명 문제, 책임자 체력 문제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괜히 뭐 그것을 부스럼 만드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전쟁 분위기를 넘어서서 평화를 가야 되고 비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 뭐 한반도를 좀 뭐 이렇게 정전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괜히 뜬금없는 이런 좀 복잡한 문제
미국도 인권 문제를 아주 중시하고 있고, 뭐 만약에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릴 때는 또 인권 문제를 들고 북을 또 압박하겠죠. 뭐 그런 아주 예민한 문제들 이런 걸 끼어들어서 이렇게 다루기가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그 어떤 통일의 문제, 분단 극복의 문제에 이렇게 별 도움이 평화의 문제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분단 적폐의 극복의 과정이고, 과거 정부와 단절하고 새로운 어떤 촛불의 어떤 정부답게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좀 의지 또는 철학의 부재, 이렇게 저는 연관되어져서 이 문제가 그렇게 이 현 정부에서 그렇게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해외 종업원 문제가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 문제, 이 양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관점에만 인식적 그리고 철학적 접근이 스톱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참여정부가 그랬듯이 통일의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참여정부 때도 보면 어떤 경협의 문제, 그런 거죠. 경제, 그다음에 학술 교류의 문제, 이런 관광, 인적 교류의 문제. 요거에서 딱 넘어서지를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평화와 통일은 그런 선후의 관계 문제도 아니고, 그런 근절적 개념도 아닌 것이죠. 결국은 바퀴로 본다 그러면 양수레바퀴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굴러가야,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인데, 이걸 딱 통일의 영역까지, 분단 극복의 영역까지 넘어서지 않겠다는 내부적 가이드라인, 아마 그런 또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분들의 인식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해외 종업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한 이렇게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쪽입니다. 아마 사쪽은 그렇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만약에 풀지 못한다면 해외 여종업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사쪽에서 이렇게 좀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 저는 잘못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논지를 펴고 싶은데요. 첫째가 이제 분단 적폐와 이 문제는 과거 정부와의 단절을 못하는, 그래서 이 정부는 어쨌든 두 가지 소명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적폐 청산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 이 두 가지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될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촛불 정부의 의무를 스스로 철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촛불 민심이 그런 걸 하라고 이 정부를 만들어줬고, 이 정부가 그것을 해내야만이 내명에 맞게 정국을 운영한다 했을 때, 적폐 청산의 한 고리인 분단 적폐, 거기서 또 한 축인 해외 종업원의 어떤 진상규명 및 송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임했던 어떤 촛불 정부, 촛불 민심을 스스로 배반하고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전 성찰이 필요하고, 또 시민사회 진영을 또 압박도 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국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나라다운 나라 이 어떤 아젠다 또는 이제 어떤 프레임에 스스로 배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정의로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심각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는 이런 문제까지 저는 연동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6쪽이 되겠습니다.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 함께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인식을 가져가다 보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 지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이렇게 잊어놓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환기시키고자 하는 좀 취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과연 여론 지지율로 문재인의 어떤 성공 여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절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19대 총선, 그러니까 19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정당성 또는 그 선거란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일반적으로 그 성공 여부를 규정하는 어떤 여론 지지율이라는 그 잣대가 전혀 불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저는 성공 여부를 바라보는 게 맞겠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촛불 민심이 촛불 정부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여론 지지율을 넘어서는 즉 여론의 피포있죠. 저는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여론 관리형 정부라고 보는데요. 계속 70% 내지 굉장히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왜 자기가 정부를 구성했고 그런 촛불 정부를 잘 만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걸 벗어나야죠. 물론 민심과 여론은 같이 갈 수 있지만은 또 시대적 소명과 민심이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그 소요 시기에 있어서는 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 이 프레임에 이 어떤 그 정책적 과제에 맞는 정국 운영이 문재인 정부다운 정국 운영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론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평가의 잣대와 규정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데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라는 그 어떻든 국정 철학이나 국정 아젠다나 그 프레임에 그런 게 하나도 아니지는 않지만 어떻든 우리가 기대했던 촛불 민심이 기대했던 것만큼 못하고 있는데도 50%의 지지율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금 못하는 게 아니고 엄청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여론 지지율이 또 50%밖에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시대적 소명과 그 촛불 민심을 아주 부분적으로 또는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16만 에는 이런 것들만 반영해가지고도 50% 지지율이다. 그러면 그냥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까지 온 이 문재인 정부의 앞서 제가 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과연 아까 그냥 잘했지. 그것도 또 최근까지 말해도 여론 70%, 어바웃도 한 70%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그 해외 정호 문제 이렇게 논의로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좀 우리 스스로 좀 그런 너무 안일함,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너무 기대치, 또 너무 짝사랑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해외 여정호 문제도 저는 결국은 이런 여론 포있죠. 여론 피포있죠. 여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시각과 가치 정립이 없는 한 이 문제도 굉장히 저는 풀기 어려운 또 하나의 숙제를 문재인이 갖고 있다. 즉, 이 송환 문제, 진상규명 문제가 불거진다 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여론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 문제라든지 민감한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그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준다 해서 문재인 정부가 여론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한다면 이 정부가 아까 그런 여론에 굉장히 집착하는 정부의 어떤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걸 풀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소수의 이거 떠들어라. 우리끼리 간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일 거라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여론에 어떤 집착하는 이 어떤 그 고리를 어떻게 또 시민사회 진영이나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여러 활동을 통해서 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시대적 소명이나 할 수 있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 이 어떤 관점에서 정부 운영돼서 그 개념해내는 이와 비례해서 국회 정원 문제로 같이 비례해서 불려지는 이런 좀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떤 의미에서 좀 보니까 굉장히 좀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떤 두 가지 정도의 그 어떤 관점을 지적하면서 마무리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그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다 하더라도 주권 재민에 입각한 그 촛불 민심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좀 자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단절 문제에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조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조금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적에 마무리하는데요.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가장 스탠다드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참여정부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 참정부와 DJ 정부 때는 개성의 문제인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청산의 문제인 거죠. 이 두 가지의 가장 원상 회복이라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촛불 정부다운 촛불 정부가 아니어서도 해야 될 최소한의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상단부에 보면 5.14 조치 문제라든지, 어쨌든 그 천안함 사태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이제 건강상 그 어떤, 제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촛불 정부 있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이행 조치들이 이행되고 속도를 낼 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분단 적폐 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4.27 판문점선은 이행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기대하고 시민사회도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견인해 나가야 하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도 잠시 궤도를 이탈했다고 생각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궤도로 진입했으면 합니다. 진정한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신문에 났더라고요. 현 정부에 참여하는 많은 이제 분들이 시민사회 진영을 좀 적으로 돌리고 있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잘할 텐데 좀 그런 좀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시민사회 진영이 문재인 정부를 돕고자 하는 것이지 보수 수구 세력처럼 이렇게 절기 않을 것인데 왜 그런 시각을 대립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좀 시각을 좀 끌어들이고 철회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담으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송추행 한 건 마트나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훔친 사람들 즉시 처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법치국가라죠. 그런데 이런 국제 대형 범죄 행위가 어떻게 2년 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 역사서 아직까지도 숨겨져 있고 밝혀지지 않는지 이게 너무나도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마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 그런 데서 우리 국민을 이렇게 12명을 납치해 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북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남쪽 처녀들 12명을 납치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쪽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줬을까요? 근데 우리는 분단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란 그 무시무시한 법이 반국가단체라고 지명한 이 울타리 때문에 우리는 북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북쪽 주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해도 절대로 고소당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남쪽에 도착하게 되면 국정원에 당연히 머물게 되겠죠. 저도 당연히 덕방에서 1개월을 있었고 일반 사람 어떤 사람들은 3개월, 6개월까지 체장기간 있는데요. 철저하게 인권이 무시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강요에 의해서 저도 덕방에서 한 달 동안 갇혀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라는 전향서를 강요받고 석 달 만에야 살고 싶어서요. 그냥 살아서 이 덕방에서 나가야만이, 국정원에서 나가야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겠기 때문에 석 달 만에 전향서 쓰고 국정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에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제안인 이유로 7년 동안 여권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권 해주면 도망간다고. 12명 우리 처녀들도 자기 의사에 왔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놓고도 1년이 넘도록 여권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이 나라에 정말 법이 있는 겁니까? 저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부모와 생리배를 하고 자식을 빼앗긴 아픔이 얼마나 처절하고 뼈를 깎는 아픔인지 7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육동포들,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가슴에 심장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부모고 자식이잖아요. 우리 자식이 다른 나라에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통일되기 전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12명 처녀들도 정말 안타깝지만 12명 처녀들의 엄마의 마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리사랑보다. 처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 쳐도 그 부모의 애타는 그 처절한 아픔에 대해서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들어할지.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할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12명 애들은 정말 심적으로 너무나도 불편한, 힘든,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전명균이죠. 전명근 통일부 장관이 이 애들이 자기 우사에 왔다고 JTBC 방영이 나간 다음에 자기 우사에 온 걸로 알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를 보고 제가 만난 12명 중에 어느 애는 저를 안고 막 웁니다. 우리가 국정원에서 나오자마자 국가인권위 통일부에 얼마나 찾아갔는데 우리 좀 만나달라고,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찾아갔는데 그때는 안 만나주다가 언제 우리가 안 만나겠다고 했냐고, 어떻게 배추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국가가 옵니다. 얘들이 처음에 와서 국정원에 갇혔을 때 그 다음날로 TV에 나오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둥켜고 서로 울었답니다. 지금 얘들은 아무런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남녘동포들 그 누구도 한 명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에 있을 때 나오기 전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가면 북으로 가겠다고 하는 김연희를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김연희는 정신병 환자고 정신 이상 환자고 또라이고 절대 만나면 불편하니까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교육까지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탈북자들도 이런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저사를 받고 나면 계속 매일과 같이 영화를 보여주고 화면을 보여주고 강연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국정원을 나오기 전까지 하란에서 석 달까지도 계속 북에 대한, 북은 독재국가, 무슨 국가, 눈에는 철저하게 인생을 속아서 왔다는 것을 깨끗이 세뇌시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철저히 탈북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북을 자기 살아가는 고향을 씻고 가족을 멀리해야만이 남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고향이 그립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 길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리게 되고, 우리 탈북자들을 상대로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이렇게 12명의 납치 사건, 이런 것들이 뽀소하게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쪽에서 이런 말이 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남쪽에 좋아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남겠다는 사람은 남겨주고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 개개인들의 인권이 있다. 자기 우사가 중요하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기 우사가 이렇게까지 중요했습니까? 7년 동안 내가 이렇게 집에 가겠다고 부르짖을 때 왜 내 자유 우사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자유 우사? 이거는 철저하게 12명 납치국을 문화시키고 돕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고밖에 생각 안 됩니다. 북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 국민들이 12명이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나라 국가가 아닌 다른 곳에 지금 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 12명 부모들도 자기 국민이죠. 그러면 12명을 거스란히 자기 엄마들 품에 데려다 주는 거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곳에서 딸이 나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떠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의무가 뭡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자식이 잘못 선택한다 해도 정말 채찍질 들고 욕을 해서라도 얼바로 이끌고 나가는 게 바로 부모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나쁜 길 가게 되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그 상식과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북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돌아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물어보셨던가요? 지금 성안을 흔히 우리 언론에서 말한 게 이겁니다. 북에 절반이 돌아가고 절반 남고 이렇게 되면 성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게 되면 여기 남는 애들이 처형될 거고 안 가겠다고 하게 되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처벌될 거다. 이걸 전제로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 틀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변호사님들, 모든 분들이 이 북의 문제에 있어서는 북의 인권 문제, 가서 처벌받으면 어떨 거야?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꼭 북에 가면 처벌받아야 되고 북에 가면 가족들이 죽어야 하고 북은 철저히 독재로 이런 체제 속에 살아야 한다고 왜 그게 정말 사실인지 어디에 섞고 있는지 전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42년 동안을 살아온 대저국입니다. 이게 바로 분단 때문에 꼭 분단이 필요한 자, 분단이 권력 채우려는 자들 때문에 우리 스탠에 저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반복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뀌어졌지만 아직 이 민주정권이라는 사람들도 그 반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마디 잘못하면 나 정복으로 멀리지 않을까? 조금만 남북교류 하자고 하게 되면 나 어떤 타격받지 않을까? 이게 북을 반국가 단체로 지명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가 자기 성찰을 많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탈북자들이 남쪽에 3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만 명이 1년, 2년 전에 생긴 게 아닙니다. 23년 전에 북에서는 95년부터 권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총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싸나날 약 한 첩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마에 시달렸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나왔다가 공안한테 잡히기 싫어서 나왔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부터 생긴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 중에 80~90%가 정기적으로 가족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도 알고 있고 뉴스에서 통일부 발표도 있고요.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제 옆에 있는 탈북자들도 정기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가족과 북에. 엄마 다음 달에 엄마 생일이지. 내가 얼마 보내줄까? 선물 뭘 보내줄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탈북자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3만 명 중에 단 100명만이라도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처형당했어. 너 때문에 우리 처벌을 받았어. 이렇게 가족이 처벌받은 사람들이 100명만 나온다면 우리 채널 A나 조선 TV조선 거기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3만 명 중에 단 100명만 나와서 우리 때문에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이렇게 처형받습니다. 이렇게 탄압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담은 100명, 10명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채널 A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북에서 살아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북을 너무나도 북에 대해서 단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말 많이 가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탈북자 고경호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탈북해서 남쪽에 왔다가 2년 만에 다시 재입국을 했습니다. 한 3년 만에 재입국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중국으로 가서 단동에 한 3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남쪽으로 탈북을 왔을 때 나오자마자 국정원과 경찰과 TV조선이 조직을 언론을 다 먹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또 받으니까 용처럼 또 받들려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고 나머지 2년 동안 남쪽에서 살아보면서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 호수아비처럼 살았구나. 다시 무조건 난 처벌받아도 북에 가야 되겠다. 북에서 밀수를 하다가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북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가깝게 지낼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떻게 탈북자들이 어떻게 가는지 자세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강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명 한 명씩 탈북한 것보다 온 가족이 탈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북은 집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가족이 탈북해서 집이 비게 되면 그 집을 다시 수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집을 배정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탈북하기 전에 국가에서 정책이 나왔대요. 다시 정책이 달라져가지고 우리 저국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간 사람들이다. 우리 저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언제든지 꼭 돌아올 사람들이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돌아오면 그 집을 주인에게 그대로 거순하게 넘겨줘라. 이렇게 방침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무리 결혼식하는 세대가 있다 해도 그 집을 넘겨주지 못하고 빈집을 계속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 빈집들을 꼭 주인이 언제든지 올 거라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재입국하면 처벌받는다고요. 이 사람이 거경어가 들어가자마자 한 1년쯤 된 다음에 조선족이 북에 장사를 갔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우리도 월북에서 북에 갔다가 오면 가기도 전에 가려고 탈출 시도만 했으면 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3년 몇 년.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여기처럼 국정원이라는 게 있겠죠. 북에도 국가보위부가 있습니다. 국가보위부에 가서 15일 동안 조사를 받았대요. 조사를 받고 그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정상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남쪽에 와서 살고 간 사람도 15일 동안 왜 갔냐, 어떻게 됐냐, 이거 조사만 끝나고는 자기 집에 가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21번을 재입국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송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3번, 4번 이런 건 뭐 무수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처벌받고 어쩌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거 반공 사상에 치우쳐서 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지 않냐. 이게 바로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을 무서워하는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국가의 문제에서 풀자면 철저하게 대국 간에서부터 먼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북을 어떻게 볼 거냐. 반국가 단체로 본다면 철저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탈북자들 통해서 간첩 조작 사건 또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납치 사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번해야 된다. 반국가 단체 어떻게 번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당의 어느 비대대표라는 여자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연희 해외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서 뭐 했다고 하니까 북쪽 사람이 해외에 있는 북쪽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반국가 단체에서 우리가 해방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가 누워야 할 이 물타를 쳐가지고는 절대로 한 발짝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문제도 우리가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당연히 풀어야 되지만 북에 대한 우리가 북을 어떻게 보냐, 통일을 위한 우리 형제로 국가로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하냐, 아니면 반국가 단체로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봐야 되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고심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2명 문제는 저는 처음에는 그래 살겠다는 사람은 좀 살게 해줘. 그 사람도 살고 싶겠지. 가겠다는 사람 보내주자. 이런 생각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7년 동안을 정말 딸을 그렇게 간절히 그리면서 7년을 울었잖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12명 남겠다는 애 내가 엄마라면 난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매질을 해서라도 전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는데 혈관 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을 때 그 애들은 이제 앞으로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영전에 꺼단성에 인사도 한번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 애들 끌고 나오면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더 무서운 희생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다시는 우리 형제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인간이 돼야 됩니다. 북과 남은 서로 사상 체제를 떠나서 하나의 인간, 아버지, 엄마, 자식,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